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금리와 채권, 금리와 주식, 그 다음에 채권과 주식, 그 다음에 금리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금리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금리, 채권, 주식, 부동산, 이 네 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네 개의 기둥과 벽체, 지붕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그 채권, 주식, 금리 이런 것들도 같이 어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금리와 부동산, 물론 저 채권과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과 부동산도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금리와 부동산에서 금리 상승 시에 거기에는 이제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다주택자 이렇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그 입장에서 금리가 변동됐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자, 대체적으로 이게 보편적인 걸 말씀드린 거지 다 사람마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금리와 부동산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거주자들도 보면은 사실 그 월세를 임차해서 사는 사람 입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월세를 놓은 임대인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제가 만약에 거주자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반대로 임대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구나. 그 다음에 또 제가 임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는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와 부동산, 금리 상승 시에 거주자의 부담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월세 거주자와 소유자에서 자 소유자가 어떤 그 현상을 나타내냐면 자 금리가 높아버리면 자 소유자가 이자의 부담으로 월세금을 올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짝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통 한 5억짜리 집에서 4억을 만약에 대출받았다. 그러고 나서 한 5천에 뭐 이자가 만약에 3%라고 하면 3, 4, 12, 120만 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만약에 월세를 100만 원 받다가 이자가 막 150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자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부담으로 월세금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또 거기 살고 있는 거주자, 임차인은 월세를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소유자는요. 전세를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그 전세를 받아서 그걸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월세를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세는 지양하고 잘 안 하고 월세를 지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세입자는 월세를 더 내야 될 거고 또 주인은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금리가 낮게 되면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빈부격차 이래서 더 벌어지는 건데 월세 사시는 분들이 좀 어떤 구조상 불리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월세에서 벗어나서 전세로 가려고 하고 전세를 벗어나서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고,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벌게 된 구조인 것 같아요. 그 참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좀 하나의 병폐가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의 금리와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다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세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세에 무슨 종류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 대출을 받은 전세자가 있고 대출을 안 받은 전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대출을 받은 전세자는 국가에서 아니면 보증공사, 주택보증공사 뭐 이런 데서 대출을 받을 건데, 대출을 받아서 전세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은행이나 뭐 주택보증공사 이런 데서 대출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그냥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도 종류가 있다. 그런데 우선 대출을 받은 전세자일 때, 자, 이 세입자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겠죠. 자, 한 달에 은행에다가 전세 대출 일으킨 거를 한 달에 15만 원씩 이자를 내던 거를 금리가 올라가면 20만 원씩 내게 되면 부담이 가겠죠. 그리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그 이자가 줄어드니까 부담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당연한 얘기 아니냐, 제가 오늘 당연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제가 글로써 좀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게끔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받은 전세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거비가 부담이 될 것이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거비가 하락하겠죠. 자, 그러면 대출이 없는 전세일 때, 자, 금리가 높으면 일단은 금리와 무관하게, 하지만 향후 이사 시에는 전세를 또 지향한다, 이것입니다. 자, 대출 없는 사람은 은행의 금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은행의 금리에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전세를 들어갔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금리가 높아버리면 전세를 또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금리가 낮아버리면, 만약에 자기 돈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4억이 있어서 4억짜리의 전세를 들어갔다.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월세로 뭐 보증금 뭐 1억에 얼마짜리 금리가 낮은 쪽으로 월세를 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한 3억 가지고 자기가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요즘에 지금 2021년, 2020년 이렇게 딱 들어서 은행이 저금리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의 주식이니 뭐 부동산이니 계속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저부터도 만약에 제가 4억이라는 현찰을 들고 있으면 4억짜리 전세 안 가고요. 1억에 뭐 10 이런 쪽으로 월세를 가고 나머지 3억 가지고 재테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현상으로 금리가 낮으면 일단은 이제 금리가 무관하지만 향후에 이사 시에는 전세로 갈 것 같다. 자, 금리가 높으면, 다시 정리하면, 금리가 높게 되면 전세 산 사람은 은행에다 뭐 돈 놓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걸 계속해서 전세를 갈 것인데, 금리가 낮게 되면 월세로 가고 나머지 돈 가지고 자기가 재테크라든지 다른 데 투자하려고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주택자입니다. 자, 주택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1주택자가 있을 거고 다주택자가 있을 것인데,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주택자가
우리나라에 LTV, DTI, 뭐 DSR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대출을 대출에 뭐 규제가 있지만 그 대출이 요즘 뭐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대출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약 70% 이상이 대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보면은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해서 퇴직금 가지고 집을 장만했거나 또는 원금 상환 방식으로 해서 뭐 20년 상환 방식, 15년 방식, 뭐 30년 방식인데 자기가 연금이 끝나고 퇴직할 때쯤 되면 그 원금 상환 방식으로 돈을 다 갚았겠죠. 그래서 대출이 없는 사람도 있고 대출이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1주택자인데 대출이 있는 사람은 금리가 높아버리면 대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 사시는 분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없는 사람은, 대출 없는 1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금리가 높던 내리던 간에 무관하겠죠. 금리가 높아도 무관하고 올라도 무관하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받은 사람은 분명히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주택자,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또 다른 집을 갖다가 임대차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아까의 1주택자와 같은 맥락일 것이고 또 다른 집을 그 집주인이 세를 놨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금리가 높으면 월세를 줬을 때랑 또 전세를 줬을 때입니다. 자, 그 집주인의 2주택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고 또 다른 집을 월세를 놨을 때랑 전세를 놨을 때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우선 월세를 놨을 때는 금리가 높아버리면 월세 상승으로 작동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집수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집주인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2년 2+2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한 달에 30만 원씩 계속 받고 있다가 은행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그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거예요. 나가라고 하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35만 원이든 40만 원 중간에 더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 세입자를 찾을 겁니다. 그럼 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집수리를 하고 새를 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집이 몇 개 있지만 저도 다주택자라고 하긴 그렇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세놓은 집이 있는데 그 새로운 세입자를 놓을 때는 저도 집수리를 다시 해서 월세를 좀 약간 올려받기도 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자,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 자,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유지하고 집수리를 안 한다. 자, 금리가 낮아버리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계속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면 이래요. 당신 그냥 살고 싶은 때까지 살아. 그리고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그 돈, 받아서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이 넣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 받는 게 최고다, 금리가 낮을 때는. 근데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집수리를 안 한다. 그 사람 거기서 계속 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게 되면 집수리를 해야 할 집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높을 때 전세를 놨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대출을 안 받으려 하겠죠? 그럼 기존 세입자가 세입자를 유지하고 집수리를 안 한다. 자, 아까 월세일 때는 집수리를 합니다. 근데 전세일 때는 집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왜? 뭐 전세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전세일 때는 집수리를 안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근데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바꿔버린다. 자, 여러분 또 이것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내가 전세를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4억에 놨어요. 놨는데 은행에 4억을 받아서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쵸? 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4억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뭐 돈 버는 것도 좀 겁이 나서 못하고, 경제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니까 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뭐 다른 걸 뭐 안전자산을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나 더 사고,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그 대출 받고 그 다음에 그 세입자를 전세를 내보내고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게 되면 또 월세 사는 사람들도 그 금리가 낮으면 월세를 가려고 하지 않고요, 또 전세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게 됐을 때는 세입자는 금리가 이제 낮게 되면 월세를 더 찾으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집주인도 대출을 받아서 또 월세를 놀려고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금리에 따라서 자기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금리가 낮을 때는 이렇게 전세를 해야 될까 월세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금리 때문에 내가 새로운 세입자를 월세로 받아야 될까 전세로 받아야 될까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재테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방면에 그 세입자분들도 그것을 반대로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좀 유리한 쪽에 그 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주비가 몇만 원, 몇십만 원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요,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봉급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작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금리에 따라서 상황들이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2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